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개했던 대로 네, 제가 원래 신년 특집으로 할 거 우리 KF16이었는데 원래는 뭐 KF16이 아니라 F16이었죠. F16이었는데 제가 입시 점검 때문에 이게 한번 조금 밀렸었죠. 근데 이왕 밀린 김에 좀 우리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KF16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게 F16을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거니까 이게 순수 우리나라 전투기는 아니죠. 사실 KF16이. 근데 KF16은요, 대한민국 공군 전력 강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체면 아주 틀림없습니다. 현재도요, 여러분들, 숫자상으로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F16 시리즈를 들여오고 또 이거를 또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KF16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KF16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도입 배경부터 네.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니까 북한이요, 당시 동구권도 보유하지 못한 최신형 미그 29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첩보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동구권만 하더라고 미그 29 가진 나라가 많이 없었다고. 대부분 미그 23, 미그 21이었거든. 근데 북한이 미그 29를 들여온다? 야, 이거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할 신형 전투기 확보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게임이 끝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공군력 열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1년부터 피스브리지 1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요.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온 사업.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게 뭐였냐면은 총 40대의 F-16CD 블록 32형이에요. 요걸 이제 들여오기 시작하거든요. 8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스브리지 1 사업의 탄력을 받아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83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81년에 사업 시작한 거는 이제 86년부터 들여왔었고, 그 사이에 84년부터 또 요 차세대로 뭐 들여와야 되냐, 요 사업을 또 했거든. 그래서 당시에 뭐가 후보였냐, F-20 타이거 샤크 전투기가 아주 유력한 후보 기종이었어요. 근데 이 F-20 타이거가, 야, F-20이면은 뭐야, F-15, F-14보다 좋고 F-18보다도 더 후경 아니요?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F-20 타이거가 뭐냐면 F-5 있죠? F-5 개량형이에요. F-5의 엔진을 개량하고 뭐 전자장비 개량하고 그런 거야, 솔직하게. 근데 제조사에서 그래도 야, 이게 우리가 이거 팔아먹으려면 좀 번호대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F-20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게 유력한 후보 기종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시범 비행했다고, 이게. 근데 84년에 시범 비행을 했어요, 수원기지에서. 그래서 얘가 이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때 대통령도 왔었다고 해서 막 하다가 얘가 추락을 했어요. 왜 추락을 했느냐, 이게 기체에 비해서 엔진이 워낙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에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강력한 힘으로 돌다 보니까 조종사가 뭐야, 블랙아웃에 빠졌다고. 조종사 기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범을 보러 왔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다, 백지화 된 거지. 이건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85년 3월부터 새로운 계획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이게 FX 계획으로 불렸어요. FX 계획. 근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FXX 계획이라는 걸 추진했었거든. 그러니까 현재의 일본의 F2 전투기, 그 계획이 이때 얘네들 나왔었는데, 근데 일본도 이 FXX 계획을 하면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비리가 있네 없네, 뭐 한 해 만에, 그래서 뭐 이게 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완전 난도질 당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의 FSX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FX에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사업 명칭을 바꿔버려요. 뭐를 바꾸냐면은 KFP, 코리안 파이터 프로그램, 요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1986년 11월에 삼성항공, 그러니까 현재는 카이로 통합이 됐죠. 이 삼성항공이 KFP 사업의 주 계약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KFP 생산을 위한 해외 협력 대상 업체하고 이제 협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걸 들여오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후보 기종이 4기종이에요. 첫 번째 미국의 F-16CD, 처음에 우리 블록 30이 들여왔거든. 근데 그게 좀 그래. 그래가지고 블록 40 정도의 개량형을 들어온다. 요게 첫 번째 기종. 두 번째는 FA-18CD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럽 4개국이 개발한
토네이도 IDS,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요거까지 후보로 왔어요. 그래서 이 네 기종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체 중에 이제 토네이도 IDS, 이게 토네이도는 원래 나중에 뭐 공중전용도 나오지만 얘가 공중전에 쓰는 영역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토네이도의 역할이 뭐냐면 지상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상공격에 맞춰져 있는 이 토네이도는 일찌감치 탈락됐어요. 두 번째, 프랑스 미라지 2000도 이거 안 돼. 한국군 ROC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어가지고 얘도 제외. 그러니까 결국에는 F-16하고 F-18만 남았는데, 이때 F-16이 아직 개량형 기체가 양산이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40형이. 그러니까 당연히 초점이 어디로 맞춰졌겠어요? FA-18로 맞춰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FA-18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ROC도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1989년 12월에 F-16보다 훨씬 고가였던 FA-18이 선정이 됩니다. FA-18이 F-16보다 훨씬 이만큼 막 성능 뛰어나고 막 응?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야 먹어줬지. 고가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블럭 40평을 원했지만 이제 블럭 40평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F-16 블럭 50, 52형을 이때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는 처음에는 블럭 40평이라고 하다가 얘네가 50하고 52형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하자라고 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F-16이 아직 블럭 50, 52형이 개발 완료가 안 됐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뭘 놓고 평가를 했냐면 기존의 F-16 블록 32형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 F-16 CD32형은 아직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단거리 사이드와인드만 운용이 가능했다고. 반면에 FA-18은요, 스페로 미사일로 중거리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하푼 대함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능력 자체에서. 당연히 F-18로 갔어요. 그래서 이때 몇 대를 들어오려고 했냐면은 기존의 F5AB, EF 초기 도입분, 그 다음에 F4D의 나중에 도태 대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120대 우리가 들여야 된다. 이렇게 딱 했다고. 그래서 국방부가 89년 12월부터 90년 10월 동안에 FA-18에 대한 계약을 위해서 세부 협상에 들어갔어요. 세부 협상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나왔다 이거지. 1990년 말에 되니까 갑자기 FA-18 가격이 올라가 버렸다.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8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는 약 3조 2천억 원을 생각했거든. 근데 90년 말에 딱 보니까 4조 7천억 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려 1조 5천억 원 상승, 50%가 상승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어.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졌냐?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변동이 됐다. 아주 심하게.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FA-18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 구매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뭐야? 생산 단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FA-18을 1000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1000대는커녕 500대도 못하게 지금 계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반토막이 나니까 뭐야? 생산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항공 이거를 좀 개량했다. 그래서 항공기 개량으로 인한 단가도 상승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업 비용이 이렇게 50% 증가한 반면 전력 증가 가용 자금은 또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물량, 기종, 획득 방법 등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했죠.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왔냐? 이 KFP에 소요되는 가용 예산이 91년부터 99년 사이에 47.8억 달러 정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FA-18기를 직구매할 경우에는 49.9억 달러. 그래서 115대를 도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허 생산할 경우에는 66.1억 달러로 75대밖에 생산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F-16 개량형 블록 50하고 52 걔네가 또 가격 책정한 게 있었거든. 요거를 딱 봤다고. 그러니까 요걸 해보니까 직구매하면 41.8억 달러로 120대 획득할 수 있고, 면허 생산을 해도 51.8억 달러로 110대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블록 50이 나왔군요. 사실 우리가 89년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52형이 아직 개발이 안 되는데 90년쯤 되면 52형이 개발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면 레이더 교체하고 항전 장비 교체하고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렇게 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그 업그레이드는 아니었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하거나 뭐 사업이 난항에 빠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결국은 F-18이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했었죠. 그래서 90년 10월부터 91년 3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91년 3월 말 기존 변경을 공식 발표합니다. 난리가 났죠, 아주. 그러니까 이 기종 재결정이요, 여러 가지 파문을 났습니다. 특히 공군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공군이 사실 F-16 블록 31을 운영해보니까 성능에 크게 실망했었어요. 솔직히 이랬다고. F5보다 조금 빠르고 레이더 있는 거 말고는 뭐야? 뭐가 나?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공군이 아주 결사적으로 FA-18 사수를 천명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죠. 이 정용우 공군 참모총장이 이걸 사수하다가 경질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이거는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 선택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F-16은요,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등극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했던 반면에 FA-18은요,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문제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슈퍼 호넷이라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F-16을 선택한 게 맞은 거예요. 아무튼 기종 결정에 이어서 91년 8월 새로운 무장 장착에 따른 이륙 중량의 증가로 새로 개발된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제너럴 일렉트릭스하고 플랫 앤 휘트니사가 경쟁을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랫 앤 휘트니사 엔진이 선정이 되죠. 이로써 한국은 F-16은 블록 52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F-16 블록 52형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월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11월부터 이제 1차분 직도입기가 납품이 계약돼요. 그 다음에 92년 5월부터 전투기 최종 조립 공장 시설물 건설이 착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라이센스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 8월 2차분 조립 면허 생산기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 정부가 한미 양 정부 간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양해각서를 해요. 그래서 완제기 직구매, 조립 생산, 그 다음에 부품 국산화 이런 국내 생산의 3단계를 거치기로 이제 해요. 그래서 부품의 국산화는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한 모험으로 평가가 됐었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냐? 정밀한 항공기 부품을 한국이 만들 수 있느냐라고 미국도 대단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되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국은 뭐예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때예요. 이 한국 F-16 면허 생산에 주목할 점은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로서는 상용 면허 생산이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 제작사가 로키드 마틴이잖아요. 로키드 마틴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공군으로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은 오히려 부계약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몇 대 정도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1단계 직구매기로 C형 2대가 들어오고 D형 10대가 들어와요. 직구매로. 그 다음에 94년 12월 2일부터 95년 6월까지 우리 공군에 이제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조립기,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항공기 생산용 전용 장비하고 면허 생산권 등을 미국에서 도입해서 그 면허 생산 품목 가지고서 국내에서 이제 조립하게 되는 건데, 언제부터 조립하냐? 95년부터 조립을 해요. 그래서 95년 11월에 초도기를 공군에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7년 초에 36대 생산을 완료하고 C형 26대, D형 10대가 납품이 되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였어? 부품 국산화였잖아요. 그래서 3단계 부품 국산화 생산으로 원자재 및 조립 키트, 면허 생산권 등을 미국에서 다시 상용 구입해가지고 국내 제작 부품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C형 52대, D형 20대를 97년 7월 30일에 1호기 인도를 시작으로 2000년 4월까지 이걸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되었던 120대가 모두 생산됨으로써 사업이 종료가 됐죠. 이로써 우리는 뭐예요? F-16을 120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도 또 생각을 해요. 이게 120대 생산하면서 산업시설이나 이 F-16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이나 장비 등을 이걸 계속해서 활용해야겠다.
그러므로 해서 국내 항공산업 성장의 기반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노후 도태 항공기 발생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KFP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0대 한 다음에 KF-16을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생산은 누가 하느냐? 이제 나중에 다 통합이 되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2000년 7월부터 생산에 돌입해요. 그래서 추가 생산 1호기가 2003년 4월에 생산이 되고 이후 총 6회에 걸친 시험 비용을 해봐요. 그래서 품질 및 비행 안정성을 검증받아서 공군에 인도가 되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 라이센스는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품을 국산화해서 이걸 조립해서 공군에 인도했다는 건 우리가 F자 앞에 K자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사실. 이 당시로 생각하면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KF-21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추가 생산기는요 20대가 생산되는데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 개량된 신형 항공 전자장비가 탑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군 전력 증강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해서 이게 2004년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20대가 나와서 추가로 이제 전력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 F-16이 아니라 이제 KF-16인 거죠? 저 KF-16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KF-16은 특단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엔진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 로키드 마틴의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블록 52형에 해당하는 기체예요. 참고로 KF-16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F-16 블록 50, 52가 있거든요. 요거는 기존의 블록 40, 42보다 추력이 강화된 엔진을 탑재한 거예요. 그럼 왜 50은 뭐고 52는 뭐냐? 제너럴 일렉트릭제 엔진을 탑재한 기체가 블록 50, 플랫 앤 휘트니제 엔진을 탑재한 기체가 블록 52 이렇게 분류해요. 근데 KF-16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 앤 휘트니 엔진을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플랫 앤 휘트니의 F100 PW229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 탑재하고 있는데 최대 마하 2.2 속력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투 행동 반경은 550km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체구가 F-16이 워낙 작으니까 이게 전투 행동 반경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항상 F-16이 이 짧은 행동 반경 때문에 많이 까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냐? KF-16을 F-16 블록 60이나 6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 F-16 블록 60, 62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F-16하고 조금 다르죠. 동체 위쪽에 컨퍼멀 탱크, CTF라고 해서 컨퍼멀 탱크가 지금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블록 60, 62에는 에이사 레이더가 이때 탑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컨퍼멀 탱크를 장착하니까 이 F-16이 전투 행동 반경이 어떻게 돼요? 1600km로 향상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나중에 F-16 이제 블록 70, 72형 V로 한꺼번에 간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럼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KF-16은요. 이후에 국내 생산용부터는 당시 삼성 테크윈에서 제작한 엔진이 탑재가 돼요. 이제 플랫 앤 휘트니 거를 이제 삼성 테크윈에서 이제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플랫 앤 휘트니에서 만든 엔진하고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단지 제작사만의 차이예요. 근데 이 엔진이요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삼성 테크윈에서 만든 엔진에 연료 도관 불량하고 잦은 터빈 블레이드 불량이 생겨요. 그래서 몇 차례나 추락 사고가 납니다. 특히 2002년 초에는요 기종 전체의 비행 정지 사태까지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삼성 테크윈에서 개발한 이 엔진이 공군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F-15K가 들어올 땐 플랫 앤 휘트니 대신에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선정이 돼요. 아무튼 근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도 삼성 테크윈이 생산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삼성 테크윈의 문제였냐 아니면 원래 플랫 앤 휘트니의 문제였냐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공군이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을 거부했다는 거 보면 원래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2차 도입부에서 다시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해요.